여기가 바로 천하제일 소매치기 대회가 열리는 파리인가요? 미리 대비도 안 해놓은 파리 경찰들 덕분에 좀도둑들의 화려한 손기술의 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는 프랑스에서 마치 또 다른 장외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여기 국제 언론이 일제히 파리의 소매치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직위원회는 무엇을 한 것인지 이 사건에 대해 프랑스의 한 인턴 기자가 소신 있게 쓴 글이 온라인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신문사의 인턴 기자 소피아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취재팀에 합류하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인턴 기자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세계적인 행사를 취재할 수 있다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림픽 하는 모습을 보고 올림픽을 기대하셨던 전 세계의 팬분들께 프랑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연일 이어지면서 부끄럽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번 올림픽 취재를 정말 기대했었는데 그건 스포츠 경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 바로 한국 선수들을 가까이서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 문화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특히 K-팝에 푹 빠져 있는데 요즘 최고로 좋아하는 그룹이 바로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예요. 하이브에서 새로 데뷔한 그룹인데 이 그룹의 음악을 들으면 힘든 일도 잊게 되더라고요. 물론 BTS도 훌륭한 그룹이죠. 한국 노래의 특징은 굉장히 신나고 위로가 되는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관심 영역은 점점 확대되었어요. 아무래도 기자인 만큼 사회 문제나 스포츠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제가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완전 홀라당 빠져버린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당시 17세였던 김재덕 선수가 혼성 단체전에 출전했죠. 사실 김재덕 선수를 처음 보고 나서는 저렇게 어려 보이는 선수가 합류하다니 한국 양궁팀에는 인재가 없거나 저 선수가 정말 천재적인 선수거나 둘 중 하나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승전에서 그가 마지막 화살을 쏘고 난 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금메달을 확정 지은 순간 김재덕 선수가 두 팔을 들어올리며 포효하는 모습이 정말 특이했거든요. 이때까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궁은 조용하고 차분한 스포츠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재덕 선수의 포효를 보며 양궁에도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감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를 들으며 울컥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17세의 어린 나이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도 놀랍지만 그의 순수한 애국심과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하루 종일 재덕 선수와 관련한 영상을 찾아보고서는 한국 양궁의 열렬한 팬이 되었죠. 정말 재미있었던 점은 재덕 선수가 양궁에 입문하게 된 뒷이야기였어요. 부모님께서 차분해지라고 양궁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웃겼거든요. 재덕 선수는 양궁장에서 가장 들떠있는 선수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포효하고 기뻐하고 방방 뛰는 모습이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양궁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카메라 화면에서도 차분한 모습을 찍을 수 없다며 한국 팬들이 귀여워하는 모습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 양궁 영상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한국 양궁의 역사와 훈련 방식에 대해 알아갔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며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 훈련과 수십만 발의 화살을 쏘는 끈기 있는 연습까지 놀라웠죠.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세계 최강의 실력이 가능한 거구나 싶었고 저는 꼭 양궁장 취재를 가고 싶은 집념으로 이번 올림픽 취재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김재덕 선수를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선수들의 집중력 있는 표정과 시위를 당기는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 때의 감동적인 모습까지 제 글로 독자 여러분께 그 현장의 열기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취재를 위한 특별팀이 편성되었고 출근 첫날 편집장님께서 중국 S회사에서 온 인턴 기자 리우와 함께 일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다른 나라 기자와 협력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때까지 주로 유럽 출신 기자들만 일해왔기 때문에 아시아 기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올림픽은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다양한 시각을 담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죠. 하지만 리우를 만나자마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리우는 제 노트북 배경화면에 있는 투모로우 바이 투모로우 사진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거든요. 저는 의아하면서도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곤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리우는 한국 아이돌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 중국 가수들이 훨씬 실력 있어. 라는 말에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가 누가 있냐고 물어봤고 리우는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리우의 말을 듣고서는 누가 유명한지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니 리우는 답답하다는 듯이 직접 휴대폰을 켜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노래와 안무는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고 제가 어디서 들어봤는지 생각에 잠겨 집중하자 리우는 신나했어요. 제가 그 가수들에 대해 완전 빠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무대도 보여주는데 저는 리우의 영상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리우가 보여준 가수들은 전부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안무를 베낀 것 같았거든요. 자신만만한 리우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첫날이니만큼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 가수가 그래도 난 더 내 취향인 것 같다고 둘러대고는 할 일이 있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제대로 얘기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리우와 함께 지내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함께 일하기로 정해졌고 인턴 신분이니만큼 파트너와 열심히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배정된 대로 양궁 경기장에 취재를 가려 했지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집장님께선 지금 양궁장 취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죠. 파리 도시 전역에서 소매치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당장 이 사건을 먼저 취재하고 양궁장으로 이동하라고 하셨습니다. 편집장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경찰서로 현장 취재를 나갔어요. 사실 파리는 예전부터 소매치기로 악명 높은 도시였지만 이번엔 상황이 특히 심각해 보였어요. 저희는 콩고르드 광장을 지나 경찰서로 가는 길에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과연 소매치기 사건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다더니 제가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캐나다에서 온 여행객은 도와달라며 지갑을 훔쳐갔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바로 그 여성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매우 당황해 보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갑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안에 여권과 카드 현금이 모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일행도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지만 관광객들이 워낙 많아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와 리우는 일단 경찰서에 함께 가서 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자고 했죠. 우리는 곧바로 근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멀리서부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기간이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었고 경찰관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였어요. 경찰서 앞에는 이미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고 처리 속도는 느릿느릿했습니다. 저도 프랑스인이라 알지만 사실 프랑스는 이런 행정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여기서 종이로 서류를 다 적어 작성해야 하고 작성하고 나서도 일 처리에 한참 걸릴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캐나다 여성의 얘기를 듣고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당장 내일 저녁 출국이라 어떻게든 여권을 찾아야만 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급한 사건을 먼저 처리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지만 이미 밀려드는 업무로 경찰서는 마비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들은 하루에만 100건이 넘는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지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광장 근처 작은 경찰서에도 10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파리 전역으로 따지면 범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 소매치기의 경범죄라고 보기에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유럽의 모든 소매치기들이 모인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들마저도 올림픽 특수를 노린 조직적인 범죄가 많아
대응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경찰들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알고 있었죠. 그때 에펠탑 근처에서 가방을 통째로 도난당한 영국인 관광객이 흐느끼며 소리쳤어요. 파리가 소매치기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올림픽 기간에는 더 안전할 줄 알았다고 했어요. 당연히 파리에서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 놓아야 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또 어느 관광객이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며 비난했어요. 실제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안전대책 부재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보안 강화를 약속했다고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죠. 리우도 이 상황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해결됐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하게 대처하거든. 저는 리우의 말을 듣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엄격하게 대처하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파리 경찰서는 아비규환의 현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 경찰이었어요. 파리가 한국 경찰에 협조 요청을 보내 올림픽 기간 동안 국제경찰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파리에 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한국 경찰들은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급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태블릿 PC에 사건을 빠르게 기록해 나갔죠. 그리고는 캐나다 여성의 차례가 되었을 때 유창한 영어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 경찰이었던 아주씨는 당장 내일 출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우선 처리해드려야겠다며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바로 프랑스 경찰들과 신속하게 협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이용해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경찰들도 한국 경찰의 빠른 속도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깜짝 놀라고 있었던 건 프랑스 경찰뿐만 아니었죠. 리우는 한국 경찰들의 다정함과 빠른 속도 처리에 감탄한 듯 했어요. 한국 경찰들은 좀 다르긴 하네라며 일단 지켜보자고 했죠. 다른 피해자들도 이렇게 성실하게 얘기를 들어주는 경찰은 처음이라며 한국 경찰은 다르긴 다르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종이 한 장 들고 계속 기다려야만 했는데 빠르게 사건 처리를 하는 한국 경찰의 효율성에 감사함을 느꼈죠. 먼저 한국 경찰들은 피해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아마 프랑스 경찰에게만 맡겨뒀다면 CCTV 영상을 보는 데만 2주가 넘게 걸렸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시에 다른 팀원들은 주변 CCTV를 함께 확보해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즉시 A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 주변의 데이터를 분석해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몇 명 특정했습니다. AI 분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용의자들의 도주 경로를 예측했고 한국 경찰들끼리 영상 데이터를 신속하게 주고받았습니다. 놀랍게도 2시간 만에 여권과 지갑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찾아 거기에 버려진 여권과 지갑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비록 안에 있는 현금을 찾고 용의자를 잡을 순 없었지만 캐나다 여성은 매우 만족해했어요. 그리고 용의자의 도주 경로를 확보했으니 조만간 파리 경찰의 협조하에 검거가 가능할 거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경찰의 빛 같은 일처리 속도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캐나다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 경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마터면 비행기를 못 탈 뻔했다고 얘기했죠. 한국 경찰관은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우리의 일상적인 업무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 경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국 기자 리우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중국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중국 공안은 보통 상부의 지시에만 이렇게 빨리 반응하거나 뇌물이 있어야만 민첩하게 움직인다고 했죠. 리우는 중국 경찰과 비교하며 한국 경찰의 효율성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매우 낮다고 해요. CCTV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과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하는 지역경찰제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파리의 치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한국 경찰팀의 활약으로 상황이 나아질 거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훨씬 안정된 눈치였거든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파리 조직위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는데도 대처를 못해서 피해를 보는 관광객이 많아 아쉽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저희는 제가 고대했던 양궁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 도중 갑자기 리우가 길거리에 껌을 뱉는 걸 보고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어떻게 길에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나 싶었죠. 제가 리우에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리우는 어차피 청소부가 치울 거라며 태연하게 반응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파리 길거리가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뻔뻔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나 싶었거든요. 공공장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다니 놀라웠어요. 알고 봤더니 중국 사람들은 위생에 관한 개념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제가 가방에 들어있던 휴지를 챙겨 리우가 버린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리곤 경기장 쓰레기통에 버렸죠. 리우는 저보고 유난을 떤다는 듯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친구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궁장에서 64강 경기가 이루어졌고 저는 한국의 김우진 선수를 직접 취재할 수 있다니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궁장에서의 취재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 양궁 대표팀의 실력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죠. 이걸 내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다니 감탄스러웠습니다. 특히 맏형 김우진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며 그의 집중력과 정확성에 놀라웠어요. 64강에서 김우진 선수가 차드 이스마엘 마다예 선수와 경기를 할 때였죠. 처음에는 그저 한국 선수의 압도적인 승리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국가대표 선수 실력이 저렇게 형편없나 싶었거든요. 마다예 선수는 1점을 쏘기도 하는 등 실력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경기복도 아닌 일상복을 입은 채로 체스트 가드조차 없이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마다예 선수는 아프리카 최빈국 출신으로 독학으로 양궁을 배운 선수였어요. 전기기사였던 생업을 뒤로하고 골판지로 표적을 만들어 연습한 끝에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프레스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리우가 앞사람을 밀치고 끼어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우리 줄은 여기니까 좀 더 기다렸다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리우는 빨리 끝내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기자들이 리우를 일제히 노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같은 일행으로 보고는 비난의 화살이 제게도 오는 것 같았죠. 저는 차마 새치기를 할 수 없어서 제자리를 지켰고 리우는 난 빨리 끝나고 먼저 간다며 더 앞으로 새치기를 하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리우의 막무가내 행동에 어쩔 줄을 모를 정도였어요. 아까 땅에 쓰레기 버릴 때만 해도 사수에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스러웠는데 다른 기자들을 새치기 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제 고민을 사수에게 얘기하자마자 사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사수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미리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괜한 선입견을 갖게 될까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물론 좋은 중국 사람도 있지만 아닌 경우를 많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올림픽만 끝나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기자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참아보라고 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말씀드리곤 최대한 참아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김우진 선수와 64강 경기가 있은 다음 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의 사건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경기 후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바로 마다예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한국 사람들이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가득 보냈던 거였어요. 당신은 훌륭한 양궁 선수예요. 우리는 당신을 응원해요. 다음 올림픽에서 만나길 바랄게요.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세계 최강의 양궁 국가 팬들이 상대 선수를 이렇게 따뜻하게 응원한다니 말이에요. 승부를 떠나 스포츠 정신과 인간애를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죠. 너무 감동스러운 내용이라 리우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는 믿기 힘들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상대 선수를 응원해?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감동 포인트였는데 말이죠. 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야. 승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리우는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하며 금메달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리우의 말에는 좀 이중적인 면이 있었어요. 이번 한국 선수들이 개막 5일 만에 거의 금메달을 6개나 땄거든요. 다들 한국은 전투의 민족이라며 환호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우는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선수들의 놀라운 활약이 연일 이어지고 있었는데 사격과 펜싱 그리고 양궁에서 각각 2개씩이나 금메달을 땄었죠. 당초 한국의 목표가 금메달 5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특히 펜싱 남자 사브르 팀의 활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오상욱이라는 선수는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더블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게다가 양궁에서의 성과는 거의 역대급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팀은 무려 10연패를 남자팀은 3연패를 달성했어요. 사격에서는 10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내는 파란까지 일으켰죠. 17세의 반효진 선수는 한국의 역대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런 놀라운 성과를 지켜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중국 기자 리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리우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말이나 되냐고 했죠. 한국만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말도 하고 장비에 뭔가 달려있는 거 아니냐는 등 약물을 부정적으로 사용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죠. 심지어는 심판이 한국팀에 긍정적으로 결과를 내준 거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했어요. 분명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던 리우였는데 한국의 금메달에는 유독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의아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죠. 올림픽 정신은 서로의 성과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인데 리우는 여전히 국가 간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리우에게 한국 선수들의 노력과 실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펜싱이나 양궁 같은 종목은 심판 판정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도 강조했어요. 하지만 리우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리우가 정말 분노하게 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리우는 이 일에서만큼은 진짜 파리올림픽위원회의 음모라며 길길이 날뛰었죠. 바로 세계 랭킹 1위 왕추친 선수의 패배 소식이었습니다. 리우는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건 분명 음모가 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어요. 리우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우는 왕추친 선수의 패배가 단순한 실력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경기 바로 전날 왕추친 선수의 라켓이 기자들에 의해 파손되었는데 리우는 이것이 상대 선수가 왕추친 선수를 이기기 위해 고의로 기자들을 보낸 결과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리우는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쓴 것은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우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리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격분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왕추진 선수 본인이 자신의 실력 부족으로 패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리우는 그런 말은 예의상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일축했어요. 리우는 라켓 때문에 왕추친 선수가 제대로 된 경기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리우의 주장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왕추친 선수가 이전 8번의 대결에서 모두 상대방을 이겼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차이를 가진 선수가 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열변을 토했죠. 리우의 말에는 논리적인 근거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듯 했습니다. 더 나아가 리우는 이번 사건을 중국 선수에 대한 불이익으로 규정했습니다. 리우는 중국이 이런 상황을 절대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리우의 눈빛은 결연했고 말투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리우의 이런 행동과 말에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리우의 주장은
너무나 편파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더구나 이런 태도는 왕추친 선수를 이긴 스웨덴 선수의 노력과 실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왕추친 선수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묘미는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결과는 실제로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게다가 라켓이 부러지는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도 선수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요소를 감안해야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는 것 아닐까요? 리우의 과도한 반응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주장은 너무나 편향되어 있었고 감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취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올림픽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리우와의 대화는 불편했지만 이를 통해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다의 선수를 응원하는 한국 팬들의 자세와 파리의 치안을 안전하게 지켜준 한국 경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쓴 기사들은 단순히 경기 결과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선수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특히 한국 선수들과 문화에 대한 내용은 독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편집장님께서도 한국에 대한 기사가 정말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관점으로 기사를 계속 써달라고 얘기했죠.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의 활약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다고 덧붙이시면서요. 저는 남은 올림픽 기간에도 한국 선수들과 팬들의 반응에 대해 다각도로 기사를 써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직접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올림픽 성과와 관련된 심층 취재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의 훈련 시스템이나 선수 육성 프로그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문화적 배경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거든요. 이번 파리 올림픽은 파리에게는 정말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프랑스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는 기회가 되었죠. 한국이 보여준 모습처럼 프랑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한다면 다음에 세계 대회를 개최할 때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소피아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랑스인조차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파리 올림픽의 현장이었는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최고의 기량을 펼치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게다가 마다의 선수를 향한 한국 네티즌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정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이 자랑스럽네요. 혹시 파리에 대해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